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의 원일입니다. 당정이 자영업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웬만한 업소는 200만 원 이상 연 카드 수수료를 덜 내게 됐습니다. 다행히 자영업계는 환영인데 이번엔 카드 업계가 반발합니다. 카드 업계 구조 조정이 예상되고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KT 아현지국 화재로 시작된 IT 먹통 사태. 초연결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통신선은 생명선이라는데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코앞으로 다가온 4차 혁명 5G 시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법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박연미, 권혁중 두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카드업계 반발과 소비자 혜택 축소, 그런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연간 매출이 12억 원인 서울 마포구의 편의점입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 때 카드 수수료로 99원이 나갔지만 앞으로는 72원으로 줄어듭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니까 금전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먼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30억 원인 곳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수수료율은 5억에서 10억 원 구간은 1.4%, 10억에서 30억 원 구간은 1.6%로 0.6%포인트 이상 인하돼 전체의 93%가 우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출이 3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큰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소폭 인하됩니다. 개편한 대로면 가맹점들이 덜어내는 수수료 부담은 모두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위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일반 음식점은 연간 288만 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 상권 가맹점은 최대 322만 원의 수수료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또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2배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카드사 노조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배제되는 등 일방적인 조치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 업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긴 합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너무 높다, 이거 좀 낮춰달라는 얘기는 오랜 수건 사업이긴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박연비 평론가님이 현장 상황을 좀 많이 좀 알아보셨다니까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골목 상권, 이른바 영세 소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삼각형 세모예요.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네, 완전히 동그라미라고 보기에는 예. 이번에 대상이 된 곳들이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경우, 그리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인 경우, 요 구간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예. 종전에는 우대 수수료 대상이 연매출 5억 원 미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영세한 사업자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차상위 자영업자, 차상위 자영업자. 차상위 소상공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아하.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떠나간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좀 돌려오고 싶은데, 이미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그 부가세 매출세액 공제라고 해서 사실상 카드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바로 위에 있는 구간들을 좀 도와주었을 때 이반된 민심을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쉽게 좀 설명을 좀 하면 동네 골목길에 있는 아주머니 혼자,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그냥 근근히 하는 정말 골목에 있는 이 영세 업체들은
그동안에 사실상 카드 수수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5억 원 미만이었으니까 이번에 큰 상관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요 정도 매출을 내는 자영업 규모가 좀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이번엔 요 정도면은 좀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피부에 와 닿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네. 5억에서 30억 사이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연 매출 5억이면 네. 뭐 한 달에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일 것이고 그럼 하루에 뭐 글쎄요 이거 어느 정도인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금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차상위 계층이라 그러면은 결국 맨 밑에 있는 영세 업체들보다는 꼭 위에 있는 분들이 혜택 본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일매일 100만 원씩 30일 동안 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 근데 그 100만 원보다 조금 더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주 어려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카드 수수료 경감되는 건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총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한 1조 4천억 원 정도 효과가 있을 1조 거다. 4천억 원. 가맹점 수로 보면요. 전체 가맹점 수가 한 269만 개, 여기에서 93%, 네네. 250만 개 가맹점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음. 사실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무슨 이렇게 협회도 있고 본인들 이렇게 좀 이게 단체가 있잖아요. 있죠. 그 동네별로도 다 있고요. 다 있잖아요. 소상공인협회도 있고.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희색이고요. 예, 환영하는 무슨 논평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소상공 네. 연합회 같은 데서는 일단 환영 이렇게 환영이죠. 나왔잖아요. 예. 아직은 배고프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흑백 사진으로 두 개의 사진이 그러니까 카드업계는 완전히 울상이고 소상공인들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한 화면에 실려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이걸 보면 지금 우리의 갈등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봐야죠.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뒤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뭐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분위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한 250만 명의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1조 4천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나눠 갖는 효과가 있다니까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자, 오늘 처음 나오신 권혁준 평론가님. 네네. 반대로 그럼 그 돈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은 아니고 그렇죠. 카드 업계가 가져갈 수수료를 내려서 카드 업계가 갈 돈을 자영업자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드 업계는 1조 4천억 원을 오롯이 고스란히 그럼 그 손실로 떠안는 겁니까? 보통 이제 손실로 떠안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 업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판관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을 돌려줬는데 네. 만약에 이제 수수료를 깎게 되면 나가지게 되면 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럼 판관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네. 판관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혜택 줬던 거, 뭐 마일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인트 카드, 제도라든지 포인트 제도. 이런 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은 뭐 카드 업계는 그렇다 치고 우린 뭐냐 이런 얘기가 이제는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 네네. 혜택을 많이 줄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어떤 판단입니다. 정부의 설명을 들어봤더니 카드 업계가 지난 몇 년 동안 냈었던 영업이익을 보면 네네네.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1조에서 한 1조 2천억 원 정도까지는 네네. 좀 이익 나던 거를 안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네네. 영업만 좀 합리화하면 얼마든지 이 충격을 카드 업계가 완화할 수 있다. 네네.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네네. 이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카드 업계는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뭐 예. 아까도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조 2천억을 본다면 네. 보통은 뭐 카드사에서 한 1조 4천억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예. 계산만 해보더라도 이건 적자 상태잖아요. 네. 근데 실제 필드에 들어가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제로페이도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카드 업계가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카드 업계도 너희도 어느 정도는 좀 희생 좀 하고 어느 정도 네. 상생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게 네. 분위기인데 또 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카드 관계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거든요. 아. 나도 노동자인데 예. 나도 노조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예. 그러다가 카드 업계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얘기해 주신 김에 시청자 입장에서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좀 아유, 또 여기는 대통령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또 대통령님 서운합니다네. 이게 읽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카드 업계의 노조에 지금 항의하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서 카드 한두 장씩은 다 들고 다니는 시대니까 카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먼저 대한민국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카드사라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대표 메이저 회사 한 8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군데. 네네. 그럼 8군데를 다 합쳐서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1조 2천억 원이라는 거죠. 네네네. 합쳐서 그렇죠. 한 회사가 아니고 네네네. 그러면은 카드 업계도 그렇게 뭐 황금알을 낳는 업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정도 규모면? 근데 그 전에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사실 누려왔어요. 그동안에는 그동안 누려왔는데. 막대한 영업을 누려왔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놓는 거고. 아, 근데 현재는 또 지금은 7개사로 돼 있군요. 지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뭐 말 그대로 페이라는 걸 쓰잖아요, 저희가. 예. 모바일로 페이도 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가 대세인데 뭐 중국에 있는 거지 같은 경우에도 QR 코드로 네. 페이로 받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 카드를 안 쓴다는 얘기는 당연히 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마케팅, 특히 DB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 DB를 받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고 이제는 또 말 그대로 카드를 안 쓰니까 수수료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좀 울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카드 업계가 그동안에는 돈을 잘 벌었지만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어둡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 중에 맨 오른쪽에 있던 영업 실적이 안 좋았던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금융업 철수한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매물로 내놨죠. 네, 내놨습니다. 그게 그게 별로 이렇게 쳐다보는 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가 사실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좋지 않았다 이거죠. 매물이 나온 이유는 사실 뭐 적자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금산분리 때문에 그렇죠. 금산분리 때문에 그런 롯데가 거고. 이제 지주사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카드 계열사 정리해야 되거든요. 예. 캐피탈이랑 롯데캐피탈이랑 롯데카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년 10월까지. 근데 이제는 10월 금산분리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놓은 상태인데 네. 이거를 롯데에서는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롯데카드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카드를 긁으면 네. 그게 DB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뭐 카드의 수수료보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어디서 뭐를 썼느냐, 네.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이 뭐냐. 빅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하. 또 롯데 같은 경우는 금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유통이잖아요. 되게 DB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예. 이거를 내놓자니 아깝고 네. 그렇다고 갖고 가자니 금산분리 때문에 이거 내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건 뭐 카드 수수료 문제하고는 별개의 네,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결이 다른 문제기는 한데 어찌됐든 다시 카드 업계의 얘기로 돌아오면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나왔고 이번에 결단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네. 카드 업계가 막 죽는 소리 하는 게 괜한 엄살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괜한 엄살은 아니죠. 괜한 엄살은 아니네. 자, 어찌됐든 자영업계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카드 업계는 서운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나오는 현상은.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학 교수님은 이제 경영대 교수님이시니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사태 상황을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최저임금 좀 올려서 이 최저임금자들 좀 살게끔 해야 되겠다로 시작을 했더니 자영업자들 영세 상인들이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이 났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그러면 카드 수수료 내려줄게 이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느낌상 이렇게 두더지 잡는 듯한 인상을 좀 줘서 말이죠. 시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조치입니까? 뭐 카드 수수료 인하로 해서 중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이죠. 예, 그 근데 왜 이제 해법으로 그동안에 자영업자나 거론돼왔고. 중소상공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흔히 이유를 드는 게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네. 그다음에 점포세, 예, 임대료 부담, 예. 그다음에 이제 카드 수수료가 뭐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정도 나오는 안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정부 여당이 임대 수수료 쪽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뭐 법규 개정 작업이라는 하고 있고요. 시작했죠. 예, 뭐 예. 카드 수수료도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균형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지금 대책이 없는 그냥 계속 가는 상태에서 그 조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그 임대료 이슈하고 카드 수수료는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 자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바람직한 건데 네. 너무 이 균형이 있는 대책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요. 아까 뭐 두더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것이 있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누르니까, 튀어나오는 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조치인데
그럼 카드 업계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카드사의 경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카드사는 한 3, 4년 전부터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미 기울었다. 이미 이거죠. 기울었습니다. 그 예. 이익도 많이 줄고 있고요. 과거의 전성기에 비해서 업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굉장히 구조조정을 촉발하게 되고 뭐랄까 경착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카드 관련 회사 노조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카드 회사만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객들도 피해자입니다.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카드 회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그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통신도 그렇고 마케팅 비용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케팅이야말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꽃입니다. 마케팅 경쟁, 고객에 대한 CS 경쟁을 통해서 각종 기업들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경쟁을 하고 자기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네. 기본적으로 마케팅 경쟁하지 말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러면 사실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무의미해지는 그래서 서비스 거니까. 퀄리티가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고객들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치다. 고객들이 두 번째 피해자고요. 사실은 저는 통신비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서 영세 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 뭐 지원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저는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하. 근데 항상 보면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업자의 이익을 떼내서 다른 사업자의 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족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항상 또 불만인 경우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 사회 시장 경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네,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개편 방안은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내놓은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에 조금 동조하는 부분이 과연 뭐 30억, 500억 이런 가맹점들까지 뭐 중소상공인의 범주에 넣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저는 한 10억 정도 카드 매출 한 10억 정도까지는 그 월 매출 1억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거저것 딱 떼고 나면 그분들까지 굉장히 어렵고 아마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차상인지 그냥 상인지 모르겠지만 수백억 대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가맹점까지 이쪽 카드사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네. 그래서 균형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너무 그 카드사에게 불리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예, 예.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균형을 이루면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 있는 대상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문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우리도 이 얘기 한번 좀 해보죠.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최저임금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경기 안 좋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 아우성 친구 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설명 생략하고 그래서 대책 중에 하나로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라는 얘기도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는데 그래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 두 번째 칸 좀 잘 봐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매출 500억으로 이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연매출 500억의 가맹점이 서민 영세업자냐 여기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주는 것이 타당한 거냐 지금 이 논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박평론가님. 네. 시장에서 봤을 때 뭐 저희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연매출 500억 그러면 잘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지금 편의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손님이 좀 있다 하는 편의점 연매출이 보통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아, 편의점이 평균 한 20억쯤 하는군요. 그러면 연에 예, 매출이에요. 네, 이익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집은 장사가 좀 된다. 중간 예, 정도 예. 이상 규모다 하면 20억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이 정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고 아유 뭐 그냥 그래도 이거는 계속 해야죠.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하는 네. 분들이 20억 매출 올리는 그렇죠.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편의점이 20개 이상 내는 매출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500억 매출하는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로 보기는 너무 규모가 크다 이 주장인데 그 합리적인 지적입니까?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요 구간은 소폭 내렸어요. 대신 인하폭이 좀 다른 인하폭이 구간보다 적다. 적은데요. 네. 이 구간을 그대로 두고 소폭이라도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버는 사람들하고 카드 수수료율 격차가 너무 커서 네. 소위 수수료율의 역진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요걸 조정했다 하는데 네. 이거 사실 굉장히 도식적인 예. 구조인 거고 아하, 저 말씀이시네. 맨 오른쪽에 있는 500억 정도 되는
비교적 규모가 커서 이분들이 영세 자영업자인가 아닌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한테는 0.2%만 내려준 거고. 그렇죠. 그 아래 매출 올리는 분들보다는 좀 덜 내려줬는데. 그러네. 제일 많이 내린 데는 역시 5억에서 10억 구간이네요. 그렇죠. 아, 소위 10억에서 30억 구간이 1.6% 내려줬으니까 둘 다 저기도 저 부분도 네. 좀 많이 내려갔고요.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 평균 한 0.6%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5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 그 사이 그러네요. 가요. 비슷한데 네네. 그 제일 위에 저 그래프에 해당하는 분들을 내려준 이유가 제일 더 돈 많이 버는 연매출이 50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혹은 가맹점들하고 균형을 좀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가 끼워 넣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네. 않다. 그래서 예, 우리가 교수님, 지난 저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지난 시간 토론한 대로 이게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선택적 복지가 결국은 맞느냐. 또 보편적 예. 이게 혜택이냐 그건- 선택적 혜택이냐 예, 이제 뭐 그 문제로 가네요. 연매출이 수백억 되는 그런 가맹점들에게도 그냥 저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오히려 카드사들이 500억짜리 가맹점보다 더 어려운 카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균형이 예. 맞느냐 하느냐 이거. 지난번에 공적 이전 소득, 아동 수당 이런 것들을 타워 필리스 사는 분한테 주는 거 맞느냐. 예, 똑같은 예. 논리거든요. 예, 타워 팰리스 사시는 그 고령층에게도 비교적 여유 있게 사시는 분한테도 기초연금을 드리는 게 맞느냐 이제 그 예. 얘기랑 같은 논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연매출 한 3,400억 정도 되는 가맹점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네. 그런 가맹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카드사들은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나쁜 수익성을 가진 회사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가맹점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아하. 이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10억이면 10억, 한 30억이면 30억 정도 정말 영세하다고 생각되는 규모의 가맹점들만 지원해주되 그것도 가급적이면 정부의 재정 지원 타 사업자로부터 몫을 빼들어서 주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 물론 이제 500억 일반 마트나 백화점 등은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싸게 받는데 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00억을 뭐 이게 또 500억짜리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낮춰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시장에다 맡겨야죠. 500억짜리가 자기 협상력이 있으면 더 깎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서 맡겨다가 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카드사와 협상을 하게 해야지. 정부가 그냥 500억짜리까지도 야 저쪽 대형 백화점은 할인받으니까 니네들도 그 정도 수준에 낮춰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시장 개입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교수님은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권평론가님. 어떤 느낌이냐면 참 대국민 홍보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차트로 보면은 정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진성 나왔고 말 그대로 협상력 나왔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말 네. 그대로 지금 500억이 넘는 대형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수수율이 1.9예요. 1.9. 1.9면은 이제 5억 원 초과 가맹점 오히려 낮거든요. 네. 현행으로 본다면 이제 그러네요. 개선이 되면 좀 이제 낮아지겠지만 5억 원 이상이. 그러면 무슨 그럼 우리는 얘기냐면 모야 소리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왜 실제적으로 가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형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경쟁 우위로 본다면은 당연히 협상력이 있는 거예요. 네. 가맹점과 이제 카드사가 있으면 야 내가 500억 이상 이렇게 매출 올려주는데 네. 카드 수로 높은 거 아니야? 야 좀 예. 낮춰줘. 이래서 예. 이제 1.9가 아하. 나온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역진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이제 경제 용어로 역진성이라고 네네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간에 텍사스 안타처럼 딱 빠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큰 데는 갑을이 관계가 바뀌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거고 네네. 어렵다는 이 영세업자들은 정부가 알아서 낮춰주는데 네. 중간에 한 500억 전후하는 이게 중견 매출 올리는 분들은 가운데 껴가지고서는 텍사스 안타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는요 정말 잘 말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아까 우리 평론가에서 도식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도식화해서 딱 보여주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더라도 야 500억 원 이상한테 더 지금 이거 해주는 예, 거 맞아? 아니, 예. 500억 원 근처에 있는 매출 있는 가맹점들한테 해주는 게 맞아? 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 적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수님 유류세 인하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류세를 낮춰서 기름값을 낮춰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민들을 위해서 기름값을 낮춰줘야 되는데 사실은 에쿠스 타고 다니시고 저 뒷좌석 타고 다니시는 CEO 분들은 기름값이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기사님이 기름값이 내렸습니다. 그럼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딱 그런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소득 수준 조사해서 당신은 뭐 제값받고 당신은 일 안 해주겠어. 그렇죠. 예, 그럴 수는 근데 없죠. 이런 카드사라든지 가맹점은 딱 매출이라든지 이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좀 더 때문에. 규제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중소상공인들 위한 정부의 고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굳이 뭐 500억씩 이렇게 매출 예, 올리는 예. 데까지 카드사의 등을 두들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좀 그런 의문이 생기는 예. 거죠. 경제 전체로만 놓고 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네. 윗돌 맞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받아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제 연회비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그거 좀 받았던 여쭤봐야 되네.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이자 할부 안 되고요. 무이자 할부 안 되고. 아니면 극장 가서 할인 받는 거 안 되고 놀이공원 할인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연회비가 지금 뭐 한 5천 원 하던 게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연회비 좀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 할인 혜택 없어집니다. 무이자 할부 줄어듭니다. 이거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비용이라는 게 증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쪽의 비용이 줄어들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가가 됩니다. 아하. 카드사가 일정 부분 끌어안는다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같은 상품을 비싸게 팔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실제적으로 직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마케팅을 했는데 카드사랑 이제 협상을 맺습니다. 네. 그럼 어떤 거냐면 소비자분들께서는 아마 그 내가 무이자 할부를 받고 뭔가 프로모션 받아서 선물을 받는다 네. 혜택이라고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평론가에 말씀한 것처럼 그거를요 예. 가맹점 아니면은 카드사가 부담을 합니다. 이거를 반반씩 부담할지 7대3으로 부담할지 그거를 얘기를 나누거든요.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그렇죠. 결국은 가맹점과 카드사가 부담하는 예, 비용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사실 네. 협상을 하면서 그걸 나누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케팅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결국에는 뭐 고객한테 돌아갈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혹시 3단 논법으로 과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능적으로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 카드 하나 정도라도 좀 줄여야 되나? 잘라버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카드 숫자 줄어들고 경제가 이게 막 돈이 돌아야 되는데 좀 악영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 그건 과도한 주장일까요? 신용카드의 역설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예. 늘어날수록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카드사가 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면 고객 혜택을 줄여야 되고 고객 혜택이 줄게 되면 소비자들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지출을 그래서 줄이죠. 이 카드사가 부진하게 되는 것은 경제에다 사실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는 있겠네요. 물론 신용카드를 과소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네, 못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소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좀 박평론님 여쭤보겠습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희망퇴직 실시하고 있고 현대카드도 퇴직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이것과 상관없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촉발됐습니까? 진행은 이미 되고 있었던 상황이 맞는데 업계는 구조조정 중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 10년 동안 카드업계 종사자 수가 꽤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으니 수익이 줄고 꾸준히 있으니까. 희망퇴직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꽤 되고 있고 지금 카드노조가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면서 그동안 줄일 만큼 줄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2년에 우대 카드 수수료 대상이 연매출이 2억 원 이하까지 그리고 2015년에 5억 원 이하까지 이번에 30억 원 이하까지 대폭 늘어났잖아요. 아하. 그 500억 원 이하까지는 거기 뭐 소폭 조정이라 제외한다고 쳐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카드 업계가 하고 있는 주장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아주 그 턱도 없는 과도한 탐욕에서 나오는 비명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자, 어찌됐든 자영업자들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국민과 소비자와 카드 업계와 이 업계가 같이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이건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리면서 이런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KT 통신장에 여전히 이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KT 주장에 따르면 거의 다 복구됐다고는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보면 안 되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IT 강국이 땅 밑으로만 내려가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KT 아현지사에서 불이 난 직후부터 그젯밤까지 이틀간 KT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전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쪽에 순찰을 강화를 하고 방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식당 주인이 알게 된 건 그제 오후였습니다. KT텔레캅이 방범 시스템 이상 문자를 그제서야 발송했기 때문인데 그 전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대로 당할 뻔했습니다. 이거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이거도 우리 집도 이거 설치돼 있으니까 만약에 밤에 누가 침입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큰일 날 뻔했잖아요. 대형 종합병원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그제 오전까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료진 간에 호출하거나 정보를 알려줄 때 사용하는 콜폰이 KT망을 쓰고 있어서 사내 방송으로 일일이 호출해야 했습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찾아다니셨다고. 주말에 의식이 진짜 난리났대요. 연락 빨리 돼.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시스템은 어제도 정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처방전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대체약을 조제하려면 병원과 팩스로 처방전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유선 전화와 팩스가 여전히 먹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치안과 방범, 의료 시스템이 끊기면 바로 먹통이 되는 통신선 한 줄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걸 이번 사고는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감하시겠지만 통신과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는 물과 공기처럼 돼버려서 있을 때는 그냥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져서 공기 없이 물 없이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마침 김연학 교수님이 KT CFO 출신이기 때문에 이 KT 사고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여쭤보려고 일부러 좀 오늘 좀 모셨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KT 통신망이라는 게 뭐 KT, SKT, 뭐 LG U+를 다 떠나서 통신망이라는 거 다 땅속에 묻혀 있는 거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고 시골이라든지 땅을 파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에는 지상구도 있고 가공선이라든가 지중 뭐 가공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 나는 데 보면 다 땅속에서 나요 지금. 네. 뭐 원인이 있습니까? 거기 불 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속이. 사실 저도 첫 번째로 왜 불이 났는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예, 국가수에서 아직도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이게 통신구가 불이 자주 나는 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난 것 같지만 94년, 2000년 그리고 18년 만에 지금 불이 난 것이고요. 네. 94년이나 2000년에는 사실 KT의 과실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여의도의 경우에는 그 공동구라 그래서 한전에 그 전력 케이블 같이 쓰는데 한전에 누전이 생겨가지고 불이 붙어서 KT의 저기 통신망까지 같이 이제 타격을 입은 것이고요. 그때는 전기선에서 불이 나서 통신망으로 옮겨 붙은 거고. 이번에 아현지사의 경우에는 통신구는 통신 케이블만 있는 통신 전용구입니다. 예,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통신 케이블은 절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국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18년 만에 한번 난 불인데 왜 불이 났는지 정확한 이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어쩌다 사고가 날려니까 불이 난 것도 이상하지만 하필 또 거기 500m 이내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감시하고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D급으로 분류된 소형 전화국이라 그래가지고 또 백업망, 우회망이 없어서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친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경우인데 하여튼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대형 사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방화나 실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서 경찰 지금까지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아닐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그렇죠. 100%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는 그리고 없지만 구조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라고 좀 그러셨죠. 네.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취재하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그 있어요. 통신구라는 데를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KT를 통해서 이제 광화문에서 한번 지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 사람 하나는 그래도 다닐 공간은 있더만요. 사실은 큰 쪽은 꽤 폭이 넓습니다. 넓고. 지금 화재가 난 곳도 가로 세로가 2m 정도 되는 공간인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뭐 들어갑시다 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죠. 거기는 일단 입구를 찾을 수가 없고요. 예. 들어가고자 한다면 허가를 거쳐서 헬멧 쓰고 그 관리자 감독 하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 그 라이터 같은 인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조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화재 원인을 찾기가 더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경험해 보셨던 그 운영을 경영을 해보셨던 분, 현장 가서 취재해 보셨던 분이 봐서 불 나기는 참 어려운 데인데 하여튼 나기는 났어요. 났으니까 문제는 불난 거 치고는 지금 우리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다들 아시지만 병원 마비되고 119 안 되고 네. 112 안 되고 네네. 야 방범 안 되고 네. 생각보다 우리 파급 효과가 큽니다 지금. 크죠. 제가 여의도에 사무실에 있는데 여의도면 피해 좀 입으셨어요? 입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보도에는 안 됐지만 예. 사실 제가 이제 토요일날 근무하러 갔어요. 예. 갔는데 컴퓨터를 딱 켰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뎀이 예. 뭔가 이상한 거에서 갑자기 모뎀도 땀이 나죠. 켜보고 예.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에서 100번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핸드폰은 SK이다 보니까 전화가 오는데 받질 않는 거야. 근데 보통 고장 신고는 예. 어느 정도 계속 기다리면 받거든요. 전화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뭐지 하다가 봤더니 재난 문자가 탁 오는데 그 재난 문자에 이제 서대문구에 불이 났다. 예, 거기에 KT 지역에 불이 나서 지금 통신이 마비됐다. 이렇게 네. 재난 문자가 탁 튀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해가 되셨어요? 재난 문자를 이제 지금도 이제 보여드리고 네네네.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네네. 하지만 본인이 이제 권혁준 평론가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받은 아니 겁니다. 서대문에 불이 났는데 나는 여의도에 있다니까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좀 아이러니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뻔하잖아요. 이거 피해 보상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제가 끝까지 전화를 왜 붙들고 있었냐면 문제는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접수를 못 시키면 왜냐하면 뉴스에서는 마포랑 서대문구랑 용산이라는데 여의도도 똑같이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 SNS를 좀 찾아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토요일날 근무하신 분들이 다 먹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피해를 받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결국에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 정도인데 아마 마포구나 용산구나 말 그대로 서대문구에 계시는 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터넷망과 연결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근무하는 서강대학교가 바로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피해 속출하시네. 피해 신고 속출하십니다.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서 토요일 날 출근했고. 가셨으면은 예. 완전 먹통 되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점심 때 맞아요. 후배들 만나가지고 뭐 모처럼 고기 먹으러 신촌에 갔었는데 액수가 좀 크잖아요. 신용카드 카드 안 되죠. ATM 안 되고 추운데 떨면서 아무리 돌아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비빔밥 한 그릇 현금으로 결제 현금으로 가능한 먹을 수 있는 비빔밥 한 그릇 건. 먹고 나왔는데 네. 결국 그 상인은 피해가 10만 원 이상 쓸 거를 뭐 만 몇천 원에 끝냈으니까 네. 굉장히 귀의 손실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상인들은.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 KT가 뭐 중소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 그 일대 피해 보신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매출 손실이 얼마인지 그거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보상안이 난망인 게 일단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느 매출을 기준으로 뭐 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년 동월에 이만큼 벌었다는 영수증이랄지 아니면 세금을 이만큼 냈다 아니면 최근 3개월 동안 주말 매출이 얼마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KT 입장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보상해야 되는 소상공인이 대략 지금 한 16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금액이 수백억대로 불어나잖아요. 근데 KT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간접 경제 피해를 보상한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게 맞는 거고. 얼마를 주든 충분치 않을 거라고요. 충분치 않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2014년에 SKT하고 대리기사들 사이에 소송전처럼 법적인 분쟁이 갈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간다고 해도 KT는 KT대로 브랜드 가치가 땅에 떨어질 거고 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난망입니다. 그 얘기 좀 조금 더 해볼까요? 2013년에 SKT와 대리기사 분들과의 소송은 SKT가 이기고 대리기사 원고들이 졌죠. 그렇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이라 하면 얼마를 피해를 입었는지가 산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 뭐 보상 불가 이렇게 판정 났죠. 맞아요. 이게 판례로 될까요? 어떻게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대리기사들 경우에는 졌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책임 소재가 뭐 굉장히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 평론가 잠깐 말씀하신 중에 저도 뭐 대체로 인터뷰를 보니까 그 신촌 일대 상인들이 주말 매출이 평소 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네. 매출 전표나 그런 것들은 평소 주말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아마 상인들은 그걸 가지고 평소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50만 원밖에 못 올렸으니 50만 원 내놔라 아니면 재료비 빼고 얼마 내놔라고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네, 네. 그 액수는 뭐 다 합치면 엄청난 액수가 될 테니까 KT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울 테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네. 우리 사회가 안고 해야 될 KT도 뭐 마음으로는 적극 좀 보상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라고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서 1차 직접 피해만 놓고 봤을 때 요 통신 장애로 인해서 생긴 거는 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한 300억대 정도로 예정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한 317억 원 정도 될 317억 거다. 정도. 이런 예상이 나와 있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전화가 불통돼서 아니면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TV 못 보고 IPTV 사용 못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간접적인 경제 피해는 지금 규모 산정도 안 돼서 금감원이 오늘 오전부터 얼마를 피해봤는지 이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KT가 제가 어제 취재를 좀 해보니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은 일괄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마다 매출은 다르겠지만 어디는 100만 원 주고 어디는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 쌈나죠.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괄 보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 매출 한 700만 원 올리는 고깃집 사장하고 연쇄점 주인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일괄 보상이라 하면 매출에 상관없이 인당 얼마 이렇게 한다는 말 그렇죠. 얘기일 텐데 가맹점당 정액으로 보상할 가능성이 정액으로 커 보입니다. 뭐 100만 원, 네.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합의가 될까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약관에 보더라도 그 카드 결제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들 간접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요. 아, 규정 자체가 없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약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보기에도 이거는 소송전으로 좀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산정으로, 어떤 팩트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피해를 산정할 것이냐가 가장 큰 난관이에요, 사실. 네, 네. 이걸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네. 기준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SK텔레콤처럼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매우 사건이다. 높다. 네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피해 고객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KT 상황은 김연학 교수님한테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난 김에 좀 여쭙겠습니다. 영업이익의 분기별 영업이익의 뭐 절반 정도다, 뭐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게 벌써 산정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숫자도 다 이제 사실은 전부 뜬구름 잡는 거고 다 아무도 추정치죠, 예, 지금. 추정치입니다. KT가 뭐 분기별로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예. 4분기는 계절적 요인 연말에 KT 각종 그 수수료 같은 지급이 연말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CF할 때도 연말에는 이익이 거의 안 나서 정권사 레포트는 뭐 2,000억에서부터 2,500억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모 정권사 애널리스트가 317억이라고 산정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기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317억만 하더라도 벌써 2,000억이면 거기 한 15% 정도 예, 영업이익이고 실제로 317억 이상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불행히도 KT는 4분기는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영업이익 다 도로 반납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그럴 되겠군요. 수도 있겠죠. 예.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너무- 숫자는 저희도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이게 다 그러니까 추정치기 때문에. 예, 이거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까 예.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317억이 돈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데 보면은 뭐 피해 규모가 150여만 명이다.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인구 수가 이제 150몇만인 거고 예. 이게 피해 자체가 150여만 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언론이 예.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던 그 리포트를 가지고 너무 앞서서 보도하는 예.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너무 팩트를 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 좀 팩트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신 게 여의도 사무실 가서 인터넷 안 돼서 영업 손실 보신 우리 권혁주 평론가님의 피해는 얼마로 산정할 것이며 고기 먹으러 가셨다가 비빔밥밖에 못 드신 우리 교수님은 얼마로 피해를 저 같은 사람 것이며. 피해 보상받기 어려울 거고요. 예. 아마도 이제 일단 직접 가입자들, 예. 가입자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달 요금 감면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영세 자영업주들의 경우에는 뭐 이야기하신 대로 결국 소송으로 KT가 일괄적으로 준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 고깃집에 뭐 5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내놓으면 그건 만족 못할 거고 네. 결국 집단 소송이나 대규모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렇게 지루한 과정이 네. 예상이 되고 KT 입장에서도 그쪽 일방적으로 피해 주장하는 액수를 다 또 보상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KT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예. 뭐 난감한 지금 상황에서 처해된 것입니다. 예. 예.
소송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이제 해보고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KT 내부적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 달에 KT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5G 전파 송출을 시작을 한다며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거를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KT와 5G 전파 송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동통신망은 LTE라고 예, LTE 라고. 4G인데 이제 4세대 이동통신이라는 이야기고 예. 이제 LTE에서 더 진화된 5세대 이동통신, 즉 5G 혹은 5G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신을 사실은 뭐 SK, LG 다 열심히 하는데 KT가 나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좀 투자를 여기에 선도적인 많이 이미지를 했죠. 구축해 왔었습니다. 예, 예. 평창 올림픽 때도 시범 서비스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12월 1일 날 전파를 송출하고 3월 달에 서비스 하는데 3사가 같이 합니다. 날짜는 같지만 네. 그래도 5G에 있어서 KT가 상당히 선진적인 앞서간다 선두주자 의미를 상당히 지금까지 구축해 왔었는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고 있는 네. 통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미래 통신이 5G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고요. 아이고, 그게 진짜 속마음이군요. 네. 속타는 속사정은 거기에 있었네요, 지금.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내일 사이 5G 전파 송출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도 하고 네.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속 들어간 거죠. 이 지금 사건 수습이 급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게 KT의 사고긴 하지만 SK나 LG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SK도 무선 통신도 장애가 많이 났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유선이 마비되다 보니 유무선이 그냥 뭐 무선도 기반은 유선이거든요. 네. 이렇게 대규모 이 큰 스케일로 사고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KT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SK나 LG도 남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네. SK도 5G 관련 간담회를 같이 취소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대목에서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5G가 뭐예요? 5G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공기청정기 틀어줘 하면 공기청정기가 움직이잖아요. 예, 예컨대 AI.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른바 흔히들 언론에서 많이 사물 시청자들의 사물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네. 5G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이게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네. 아주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네. 시속 60km 이상 쌩쌩 달리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멈춘다. 네. 그러면 10m 이상은 속도 제어 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상정해 볼 때 굉장히 아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5G 서비스 사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SKT, KT가 대대적으로 우리가 네. 5G 행사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전략 간담회를 열겠다. 외신까지 다 불렀다가 취소를 했어요. 네. 지금 LG U+만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야권에도 없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보상 방안을 이번에 내놓은 것, 한 달치 감면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향후 30년을 보고할 5세대 장사를 망칠까 봐 아하. 손님 떨어져 나갈까 봐 일부러 인심을 미리 쓴 그런 셈인데 예. 그 주말 사이에 사실은 이동통신사를 이동했다 이런 손님이 꽤 많았거든요. KT전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네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이제 주주들에게 자칫 배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임에도 심각하군요, 불구하고 지금. 예. 손님들을 붙잡아 둬야 하기 때문에 네. 창고를 다 털어서라도 일단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자. 아하. 그리고 KT가 지난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어서 사실 지금 상황 수습하는 분들 중에는 업무 파악도 안 된 분들이 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대규모 인사가 네, 있었기 네. 때문에 이 상황이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궁금증은 풀렸어요. 황창규 회장님이 점퍼 입고 저렇게 나와서 진두지휘하고 뭐 피해 보상하겠다고 직접 기자들한테 현장에서 얘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발빠르다가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하는데 5G를 홍보를 하는데 이제는 한 가지 숙제를 더 안게 됐죠. 안정성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이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요. 이게 네, 5G 네. 좋다. 이제 초연결성으로 우리 시대는 사물 인터넷 연결이 된다. 너무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광고를 네. 봐도. 그러면 이제는 다음의 전략은 역시나 5G는 안전하다는 거를 이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예, 이런 상황으로 이제는 몰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측면이 좀 생기죠. 사실 어제만 해도 KT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가 많이 예, 떨어졌겠죠. 왜냐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워낙 안 좋은 악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재난에 취약하다라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점이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KT가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예. 이게
뭐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다는 그렇죠. 그런 많이 평가가 있고 제가 뭐 예. 좀 전문가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을 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G는 아까 말씀드린 5세대 이동 통신이고요. LTE도 상당히 빠른 네트워크이지만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이게 진화가 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5G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속도가 20배 빨라진다. 속도가 LTE보다 20배나 20배가 빨라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G의 특성이 지연이 늦다. 로우 레이턴시. 11ms라 그래가지고 예. 이 어떤 통신망이 왔다 갔다 이 반응하는 속도가 10분의 1로 LTE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LT 지금 현재 현재보다. 그러니까 데이터 주고받는 속도가 10분의 1로 줄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IoT 시대 아닙니까? 여기 1제곱미터에 붙는 IoT 기기가 100만 개로 10만 개에서 100만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IoT 시대가 되는 거고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하나는 AI, 자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네. 모듈, 센서를 가지고 외부와 이렇게 센싱을 해서 뭐 급정거를 한다든지 차선을 예. 지킨다든지 하는 네.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와 통신하는 계속 통신해서 뭐 장애물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다른 자동차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델인데 이 AI 모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차 값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통신을 많이 하는 모듈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라고 하는 게 저지연성입니다. 네.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신호를 받으면 1.4m 가서 정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LTE가 아니고 5G 용에 되면 2.7cm. 바로 코앞에서 탁 탑에 쳐버리는군요. 바로 그게 리얼 타임으로. 아, 그러면 이제 사고가 안 난다는 자율주행 얘기죠. 자동차 도움이 되고 우리가 원격 의료하지 않습니까? 예. 원격 시술을 할 때도 데이터량도 풍부하니까 환자의 환부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원격으로 수술하게 될 게 이게 시차가 생기면 gon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리얼 타임으로 뭐 환부를 이렇게 뭐 자른다든지 봉합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AR이라든지 뭐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래서 5G는 미래의 서비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통신사들이 최근에는 요금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5G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겠고 그럼 미래에 사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의 먹거리는 역시 또 유선 케이블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미래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공중전화 동전 넣고 카드 해가지고 공중전화로 돈 벌어서 우선 이 핸드폰 시대에 대비하는 투자를 망을 깔고 기지국 설치하는 돈을 투자를 했고 지금은 핸드폰과 문자로 돈 더 이상 못 버니까 그렇죠. 지금 벌어둔 돈으로 지금 말씀하신 5G 세대의 미래 투자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투자하고 현재에 대한 투자. 근데 현재는 뭐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균형점에서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투자 쪽이 아무래도 관심은 현재에 예. 있는 투자는 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예. 해봐야 뭐 표시도 안 나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기서 사고가 나면 국가적 재앙이 되는지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감을 하셨을 텐데 다른 나라 예를 좀 한번 들어서 해보죠. 일본은 지진이 항상 걱정이고요. 대한민국은 항상 전쟁이 걱정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전쟁 상황이었다, 테러 상황이었다. 어이구, 이거 뒷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취약하다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과거 통진당에서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가 KT 통신망 공격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석기 전 의원이 갑자기 요즘 해자되고 있어요. 예. 해화 전화국 언급이 예, 되죠. 전화국까지 네. 해서 KT 통신 전화국 하나만 공격하면 대한민국 마비된다는 얘기가 재판 과정에서 나왔을 정도로 해화전화국은 우리나라 핵심일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외하고도 인터넷이 이게 멈추게 됩니다. 해외전화국 그때는 관련은. 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당해 보니까 정말 이런데 하나 어떤 테러 분자가 여기를 타겟팅했다. 어이구 이거는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지금 피해가 속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서 지금 이 백업망을 좀 마련했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일본하고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조금 이따 좀 여쭤보는 네. 걸로 하고 일본하고 비교 가능해요, 저희? 일본은 지금 동일본 대지진 때 사실상 그 통신망이 마비된 이후에 그렇죠. 예, 그 어떤 재앙을 한번 겪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 만약에 그 좁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기지국이 마비되었을 때 지진 같은 걸로 무너졌을 그렇죠. 때. 광역으로 적어도 반경 7km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지국을 예비로 하나씩 세워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걸로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섬나라니까 예. 배를 띄웁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요. 배를 띄워서 이동식 기지국을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는 복선화, 이중화 이런 데에 돈을 꽤 썼는데 사실은 KT 민영화 이후에 어떤 효율화,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거 통신 장비가 현재 품질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중화, 복선화 필요 없다 해서 비용을 좀 줄인 측면이 있고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소위 월세를 내고 빌려 써야 하는데 네. 아예 그거 우리 돈 많이 들어서 안 하겠다 하면 통신 사업자가 권해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해서 역설적으로 이번 사고가 굉장히 큰 수업료를 치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적인 대응 방식이 우리가 플랜 B가 하나 더 필요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을 거고요. 아하. 통신 장비에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겁니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오히려, 거예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G 시대에는 안정성을 담보로 한 좋은 서비스. 근데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좋은 서비스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아마 안정성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할 거고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약관에도 없는 보상을 대규모로 하고 또 생각지 않았던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통신비의 n분의 1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얘기를 하다 보니까 3단 논법으로 결국은 소비자들이 또 이 고통 분담을 위해서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로 가네요. 그렇죠. 뭐 n분의 1로 나누면은 아무래도 눈에 띄질 않잖아요. 예. 예, 누가 한 명한테 몰아가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정말 잘 쓰는 전략 중에 이제 하나가 말 그대로 고통 분담. 네.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사실 아까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좀 해지하자,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메시 네트워크라는 어떤 기술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 네. 네트워크가 뭐냐면 말 그대로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P2P 방식으로 서로 망이 연결되는 네, 이런 방식이거든요. 기지국이 무너지거나 불이 나더라도 통신선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 통신은 유지되도록. 네, 그렇죠. 만약에서 이쪽에서 통신선이 이제 서버랑 구분이 되더라도 만약에서 이쪽에 있는 컴퓨터랑 이쪽에 있는 컴퓨터랑 P2P 방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컴퓨터에서 이제 송신을 받는 이런 어떤 그 메신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하는데 역시 보안 때문에 이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군요, 지금. 예. 네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게 김연학 교수님 이제 마지막 이제 순서일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이 백업 시스템 여기에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너무 과도한? 네, 우선 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예. 지금 났잖아요. 우리 소방법에 의해서 500m 이내 통신구나 전력구에 대해서는 소방 방제 시설을 갖출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부터 고쳐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소방법부터 불이 났으면 강화하자. 빨리 감지를 해서 예. 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400m 불나도 되고 600m 뭐안 따면 안 되고 그건 없거든요. 네. 다행히 뭐 KT가 그건 바로 하겠다고 소방법이 개정 안 되도록 하겠다고 아하, 했고 예. 자 그다음에 법의 불이 문제는 났을 그건 때 잘하는 겁니다. 백업망이 네. 이야기인데 사실은 백업망이 다 있으면 좋지요. 근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가 사고 날 때 비해서 옆에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시골 지역에 교통량도 평소에 없는데 그걸 도로가 무너질 경우에 또 다른 도로를 만들 수는 없지 네, 않겠어요. 예. 다만 지금 아현지사의 경우에 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A, B, C, D 등급 중에 D 등급이라고 D죠. 하는데 가입자는 물론 21만 명밖에 안 되지만 신촌에 유동인구 수십만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아현전화국이 D 등급인가? 아하.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아현 지사가 작은 지사였는데 KT가 전화국이 3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계속 통폐합을 해서 지금 56개로 줄였는데 그 옛날에 조그만 할 때 커졌군요. D 등급이었는데 합치고도 그냥 D 등급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아하. 차제에 그래서 예. A, B, C 등급 다시 재분류해서 특히 서울같이 대도시에 있는 지역은 D 등급으로 둔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미치는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도시 지역은 좀 아마 웬만하면 A, B, C 등급으로 넣어서 백업망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골이나 한적하게 트래픽이 별로 없는 데까지 다 백업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나누기 N으로 이용자한테 부담이 들어가니까 네.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백업망을 구축해야 될 걸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원론적으로 백업 시스템 왜 없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전문가로서 교수님 말씀 정리하면은 소방법 따지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소방 방제 시설 갖추자. 큰 돈 안 든다. 큰 돈 안 드니까. 큰 돈 안 든다. 네. 두 번째, 등급 따지지 말고 다 올려서 거기에 대한 이 보완 조치를 아니, 하면은
지금 D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D 등급에 맞는 맞는지 것인가? 재점검해서 재점검해서 그죠? 올리자. 재분류하자. 그것도 큰 돈 안 든다라는 예. 거예요. 그게 백업 시스템 하는 것보다는 돈 덜 들고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대안. 뭐 KT가 됐든 이 업계가 됐든 시장도 잘 눈여겨보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선은 생명선이라는데 생명선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눈 부릅뜨고 어떻게 조치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자에게 속아서 4,500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4억 5천, 그 돈 다 대출받았답니다. 어디서 났냐는 얘기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여성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주지검과 전남경찰청은 4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5천만 원은 은행 두 곳에서 대출받은 돈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출처가 분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윤 전 시장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4억 5천만 원이나 송금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말은 윤 전 시장이 재선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란 얘기가 돌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검경은 윤 전 시장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선거 뒤인 지난 8월까지 사기 피의자가 권양숙 여사일 거라 믿고 문자를 주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보험을 들고 그것을 통해서 공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SBS는 윤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먼저 권양숙 여사 사칭 보이스피싱 당했다라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얘기 예. 잠시 뒤에 하고 예. 이재명 경기지사 또 자택을 압수수색. 압수수색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진행 중이죠.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요. 이유는 전화기 찾겠다는 거예요. 전화기 2대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죠. 이제 와서인데 집에서 그것도?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목적은 그걸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기가 없더라도 또 압수수색하다가 무슨 증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사건을 또 거론을 하면서 예. 당내에서 선을 넘었다. 예. 그런 논란이 이제는 있었죠. 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심이 또 갑니다. 그렇죠. 그거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연결을 시키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또 이제 항의하겠죠. 또 정치보복이다 또 이러겠죠. 예. 그런데 꼭 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씨 얘기를 거론한 게 본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크게 보면 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내홍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꾸 눈살이 찌푸려지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리고 집권 여당 내에서 지금 그렇죠. 자꾸 저러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도 사실은 본인이 정말 무죄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예. 그렇게까지 문준용 씨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네.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그러게요. 문준용 씨 명예훼손이 됐냐 안 되냐 이게 지금 국민이 궁금한 그게 게 아니라 본질인데. 그렇죠. 예. 근데 본질이 아닌 걸 자꾸 건드린다고 예. 하면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몰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뭔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닐까. 또 문준용 씨를 끌어들여서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 있잖아요. 의문이 들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1년 반 전에 시끄러웠던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 얘기를 또 거론하는 게 뭐지 해서 제가 그거를 쭉 꼼꼼히 읽어봐도 예.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국민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안 그 되죠. 의도와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말이 많은 건 그럼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압수수색 진행된다는 얘기 네. 말씀드리고 하나 더 있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무슨 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뭐예요? 출근길에 왜냐면 이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분이에요. 74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본인의 재심, 본인의 개인 재판에 재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계속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원래 하시던 네, 분이군요.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다가 대법원장에 차가 들어오니까 재판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화염병을 차에 투척을 해서 차 뒷 타이어에 불이 붙었어요. 아, 그래요? 다행히 이제 청운 경찰들이 나와서 소화기로 불을 끄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혀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신변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청운 경찰들이 제압을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연행을 해갔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왜 이유가 뭔지 지금 알려지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재판 재심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고 시위를 하다가 그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나 그 이제 자세한 사항은 원인 이유든지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찌 됐든 대법원장 출근길에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진다? 예. 이야,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백주 대낮에 지금 대법원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시위가 거기서 이제 이런 시위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상황, 일이 벌어졌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보고 드리고 좀 넘어가 보죠. 권양숙 여사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권양숙 개인적으로. 여사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딸 때문에 딸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5억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받으면 이게 당연히 의심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의심하는 게 상식이죠. 다른 분도 아니고 시장 하시던 분이 당시 시장이었죠. 근데 그 이제 문제는 그건 다 아실 거고 돈의 출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며요. 그렇죠. 지금 경찰,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윤장현 전 시장인데 그 당시에 시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광주 시장이죠. 그리고 본인이 6.13 지방선거 지난 6월 13일 이뤘던 지방선거에 재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를 갖고 돈을 건네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게 총 건네게 4억 5천만 원이에요. 4억 5천 중에 3억 5천은 시중은행 두 군데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대출은 확인이 됐군요. 3억 5천. 나머지 1억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윤장현 전 시장은 뭐라고 하냐면 지인한테 빌린 거다. 지인한테 이렇게 빌렸다.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 검찰은 더 수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수사가 지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양숙 여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5억을 빌려달라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장현 전 시장이 그러면 왜 이 돈을 거액의 돈을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건네줬느냐는 문제예요. 그걸 물어 국민 여러분들은 다 대충 다 아실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근데 우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자고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다시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고 공천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클루를 하나 더 드리자면 그 당시에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내에서 윤장현 전 시장이 사실은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았어요. 여론조사 소문은 다 났었거든요. 여론조사 지지도도 낮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주변 이건 이제 전해드린 말입니다.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다. 또 혹시 윤장현 전 시장이 또 항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윤장현 시장이 그 건네 들은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의문을 가져봅니다. 권양숙 여사한테 돈을 건넨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추론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윤장현 전 시장이 재산 등록해놓은 게 7억밖에 안 7억밖에 안 돼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7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5억을 요구를 받으니까 대출 받고 뭐 지인한테 빌려서 지금 4억 5천 줬다는 건데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게 뭐 광주 시민들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윤장현 시장이 처음 공천 받을 때도 문제가 논란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다른 분하고 경쟁 관계 있으면 윤장현 시장의 그 공천이 상당히 광주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그 40대 후반의 여성 잡혔잖아요. 잡혔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무슨 선거운동 한 분이라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경찰 발표 내용은 그런 거죠? 경찰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윤장현 시장이나 아니면 이분 말고도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정치 관련된 유력 활동을 하는 분들 정치인들한테 다 보낸 거죠. 다 보냈어요. 근데 그 그럼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냐 물어본 거죠 경찰이. 예. 그랬더니 본인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그렇죠? 없죠. 개인 전화번호 알려주지도 예, 않아요. 그 유력 정치인들의 그 핸드폰 번호를 그렇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판에 있던 분이 아 이렇게 한번 사기를 한번 쳐볼까 해서 쳤는데 의외로 그렇죠. 먹힌 거죠. 현직 시장이 걸려든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아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체면도 잃고. 그래서 이런 문자가 오면 믿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가 이 돈을 아니 요구하겠습니까? 그 문자 받았으면 권항수 여사한테 전화해 보면 됐을 텐데. 근데 실제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도 속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마치 권양수 여사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애매하긴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여자분이 전화를 받고 연배도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뭐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혹시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돈을 보내기가 좀 더 쉬워지죠. 아이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 보면은 예. 이게 유력 정치인 사칭하는 이게 사기가 이게 참 올드하고 전통 그러니까요. 아주 이 오래된 사기인데 예. 여전히 아직도 먹힌다는 게 참 먹히고 웃기네요. 그게 이제 권력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맞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예. 청와대로 한번 가보죠. 예. 대통령이 화가 나셔서 3주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지금 하시려고 했던 거를 취소하고 안 했다는 좀 보도가 그런 나오고 보도가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근데 그건 뭐 두 가지로 봐야 되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를 요청한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비서관실이나 아니면 담당 비서관들한테 수석들이나 비서관들한테 알고 싶은 내용도 있을 때는 보고를 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보고가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재차 보고를 해라. 네. 그렇게 아마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퇴짜를 놓으셨군요. 그런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1로 만나거나 아니면 비서실별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개별 비서관실이나 아니면 수석실로 만나서 얘기를 해도 충분히 얘기가 대화가 끝나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청와대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보고 내용에 만족스러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죠. 원래 뭐 회사에서도 회장님이나 부장님이 저 할 때 회의 소집했다가 예. 자 점검 딱 패고서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회의 연기 그렇죠. 안 해. 그렇게 나가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청와대도 분위기가 좀 대충 그런 분위기라는 그런 얘기예요. 분위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혹시 그 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때문에 김종천. 예. 화나셔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직권 면직 문제니까. 그리고 예.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이 문제는 이 문제하고 업무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김종천 그 공직 기강이 만약 필요하다면 사실은 개별적으로 더 수석들이나 아니면 비서관실을 불러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나온 김에 예. 국민들이 이제서 보니까 되짚어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했던 게 예. 의전 비서관이 분명히 있는데 예. 대통령이 아셈 회의에 가서 다른 대통령 정상들하고 사진을 못 찍는데 찍었죠. 그 시간을 못 맞춰서 예. 사진을 못 찍질 않나. 예. 대통령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 동선에서 이게 책상이 걸려가지고 뛰어 넘어가게 하지를 건너가고. 않나. 예, 맞습니다. 그 의전 비서관이 예. 이게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와서 보니 좀 그랬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정상회담 하면서 막 대통령 우리 맞습니다. 대통령 앉아가지고 15분을 멍하니 기다리게 하고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예. 지금 저 의전 비서관이 전문가가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다. 그런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장면이 아니군요.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것 중에 뛰어가는 그건 넘어가는 정말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적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뭐 들면 하는 손가락으로 짓이냐고. 예, 예, 지적하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천 왜냐하면 본인이 앞서가면서 대통령을 이렇게 인도에 갔거든요. 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 있어요. 그 말은 사전에 대통령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런 거 가지고 원래 안 따지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냥 원래 웃으면서 넘어간 그렇죠. 거지. 옛날 같았으면요. 이거 큰일 나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죠. 수 없는 트럼프 일이에요. 같았으면 저거 그 자리에서 You are fired 딱 그랬을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아마. 예, 저 장면인데 예, 저 저 장면이에요. 악수하시고 나서 김정천 비서관 이제 모시고 가거든요. 예. 가면 저기 지금 막혀 있어요, 저 책상으로. 예, 예. 그럼 저렇게 동선을 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사실은. 대통령한테 점프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예, 장면이 예, 나오는데 저는 저거는 정말 큰 실수라고 보고 아셈 정상에 사진 못 찍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고 시간이 지체되고 예, 이래가지고 예. 못 갔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하고 의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펜스 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에 13분 먼저 가 계셨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혼자 앉아 계신 장면이 미국의 언론의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보도가 됐거든요. 눈 감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또 미국 언론들은 그걸 졸고 오겠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까지. 미국 부통령 기다리다가 한국 대통령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졸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보도가. 무례한 보도를 했던 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된 상태에서 혼자서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이 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의전의 ABC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다른 장소로 모시든 아니면 옆에 어느 장소에 좀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 부통령이 온 걸 확인하고 나서 모시고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김정천 비서관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의전 비서관이라면 그 정도의 모든 동선이나 대통령이 어디로 가서 어떤 장소로 움직이고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하고 이 모든 거를 1분 1초까지 다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이 원래는 의전 비서관을 외교관들이 대부분 했어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정천 비서관이 임종석 실장이 1년 후배거든요, 한양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석 실장과 김종천 비서관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는 맞죠. 그렇죠. 예, 그건 맞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건 유명했죠. 학생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학생 운동을 같이 했고 그랬는데 저런 모든 논란도 다 그냥 잘 타고 넘어갔는데 엉뚱하게 본인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본인이 스스로 넘어진 그런 꼴이 된 거죠. 그거는 뭐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래서 의전 비서관 지금 공석으로 비어 있잖아요.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탁현민 행정관이 있는 거잖아요. 선임 행정관 있죠. 맞습니다. 그 승진해서 의전 비서관 시키면은 잘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탁현민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실제 나오던데요. 나오고 있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잘하는 건 행사 기획이에요. 제가 볼 때 의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탁현민 행정관은 몇 번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저 그만두고 싶다고. 어디에 얽매이거나 뭐 룰에 따르거나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기획도 보면 상당히 오픈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내잖아요. 그런 건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전하고 이런 건 정말 꼼꼼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옆에서 어디로 가시고 이런 부분 다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탁현민 행정관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개연성이 낮다 이렇게 좀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저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다뤄보죠. 요즘 그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SNS가 부쩍 늘었어요. 조국 민정수석은 SNS 페북 글 안 쓰겠다고 선언도 했지만 그랬었죠. 이제는 새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양이 많아졌어요. 원래는 확연히 느껴요. 그렇죠.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페북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트위터를 안 하겠다. 그리고 페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제 둘 다 SNS니까 그 차원에서는 뭐 똑같다고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이 경제 SNS를 하고 경제 문제를 거론을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SNS를 통해서 지금 한다. 이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떠나간 민심, 특히 떠나간 민심 중에 핵심 지지층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의도라고 본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근데 SNS에 글 올리면 다시 결집되나요? 뭐 그건 이제 두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임종석 실장 같은 조국 민정수석은 특히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대중성이 높은 학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여러 가지 공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저분을 지지하는 분도 많이 있고 좋아하는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지지층들이 지지를 좀 철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석들이나 아니면 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SNS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청와대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라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SNS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는 거죠.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은 계속되더라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는 재미는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면은 뭐 하여튼 찬반 논란을 떠나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도가 높으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가 민감합니다. 잘한다 긍정평가는 줄어들고 있고 못한다 부정평가가 느는 추세입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분명합니다. 원인은 따질 것도 없이 경제 때문이겠죠. 민생이 어려운데 지지도가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저한테 유의미한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야당들의 지지도입니다. 자유한국당 20대 초반, 민평당, 바미당, 정의당 모두 고만고만 정도.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이 20% 넘습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 잘 못해서 싫다. 그래서 이탈하는 국민은 늘어나는데 딱히 지지할 다른 정당도 없다. 이 뜻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5당 다당제 체제, 메뉴만 늘었지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대안은 단 하나입니다. 여당이 경제 잘해서 지지도 올리던가 야당이 견제 잘해서 지지도 올리던가. 그런데 여도 야도 경제에 관한 한 무능하구나. 이런 국민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아프게 받아들일 대목이고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쪽이 후년 총선 이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